2차 전지 반도체, 쌍끌이 호재 터졌다. ESS 수요 폭발, 메모리 트리플 슈퍼사이클 진입. 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9일 화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주제인 2차 전지 섹터부터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차 판매량, 이게 곧 2차 전지 기업의 주가 공식이었는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참 흥미롭네요. 네, 이제 그 공식은 좀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같은 악재가 나와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예전처럼 막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요. 내성이 생긴 건가요? 내성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관심사가 바뀐 거죠. 전기차라는 단일 메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랑요.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메뉴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ESS나 로봇 시장이 전기차만큼의 거대한 수요를 정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 당장 전기차를 대체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성장률하고 그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ESS는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서 전환하면서 이제 필수가 된 설비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를 담아둬야 하니까. 맞습니다.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없을 때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에너지를 담아둘 거대한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ESS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스마트폰의 수백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수백 배요? 네.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던 것과 좀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수는 유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내일 발의된다는 유럽 산업촉진법. 이게 도대체 어떤 법이고 왜 지금 국내 기업들한테 기회라는 건가요? 단순히 유럽에 공장 지으라는 압박 아닌가요? 그게 압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공급망의 유럽화거든요. 공급망의 유럽화. 네. 배터리,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들을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죠. 이걸 위해서 유럽 현지 생산 기업에 보조금,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요. 공공사업 입찰에서 우선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거의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거네요. 사실상 유럽산이라는 인증 마크가 붙은 기업하고만 거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럽에 깃발을 꽂아놓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군요. 자료에서 전해액 기업 엔캠을 주목하고 있던데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엔캠은 이미 헝가리하고 폴란드에 연간 20만 톤 규모의 생산 기지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장만 덩그러니 지으면 뭘 하겠습니까? 핵심 소재인 전해액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검증된 파트너가 바로 현지에 기반을 둔 엔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캠은 단순히 유럽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걸 넘어서서 네. 유럽에 진출하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까지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유럽화라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2차 전지 섹터의 투자 포인트를 이제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과거에는 누가 더 전기차를 많이 파는가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안정적인 비중국 공급망을 확보했는가. 그리고 누가 ESS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증권이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낸 것도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봤기 때문이죠.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2차 전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 흐름은 반도체 시장에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시장 전망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16조 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데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혁명의 심장에는 HBM,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고요. HBM, 이게 참 요즘 많이 들리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HBM이 뭐냐는요. AI가 똑똑해지려면 인류의 모든 책을 한 번에 읽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기존 메모리는 거대한 단층 도서관 같아서 AI가 책을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HBM은 그 도서관 전체를 수직으로 쌓아올린 초고층 빌딩 같은 겁니다. 빌딩이요? 네, AI는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만 타면 순식간에 원하는 정보를 꺼내볼 수 있는 거죠. 이 속도의 차이가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트리플 슈퍼사이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 보고서인데
보통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굉장한 호황을 의미하는데 앞에 트리플이라니요. 이건 좀 단순한 시장의 기대감, 하이프가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D램, 낸드, HBM이 서로를 끌어주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선순환 고리요? 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HBM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해진 AI가 우리 질문에 답을 해주려면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훈련된 데이터를 저장해둔 거대한 창고에서 정보를 빛의 속도로 꺼내와야 합니다. 아, 그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용 저장 장치 ESSD입니다. 이 ESSD 시장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낸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서버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반 서버 투자까지 살아나니까 범용 D램 수요까지 붙는 겁니다. HBM이 끌고 ESSD가 밀고 D램이 받쳐주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형국이 오거죠. 와, 수요가 그 정도로 폭발적이면 공급이 따라가기 힘들겠는데요?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정말인가요? 사실입니다. 시티글로벌 마켓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SK하이닉스가 2027년까지도 고객사 주문을 100% 다 맞춰주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2027년까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제발 물건 좀 먼저 주세요. 3년, 5년 장기 계약은 물론이고 선수금까지 드릴게요. 라면서 줄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네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HBM 가격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건 물론이고 일반 D램 가격까지 덩달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이유도 명확해지네요. TSMC가 미국 공장 생산품 가격을 30%나 올린다고 하니까 빅테크 고객사들 입장에선 대안을 찾고 싶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의 전략은 일종의 투펀치 콤보로 볼 수 있습니다. 투펀치 콤보요? 첫 번째 펀치는 안정적인 4나노 공정입니다. 최첨단은 아니지만 성능이 검증되고 수율이 안정적이라 테슬라처럼 당장 수백만 개의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거대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최적이죠. 아, 일단 확실한 고객부터 잡고. 네, 이렇게 4나노로 고객을 확실히 묶어둔 뒤에 두 번째 펀치인 최첨단 2나노 공정으로 기술 리더십은 역시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TSMC의 가격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친 고객들에게 가격과 안정성 그리고 미래 기술이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제안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죠. 지금까지 AI를 움직이는 부품, 그러니까 배터리와 반도체를 살펴봤다면 이제 AI 그 자체, 그리고 AI가 탑재될 몸체,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현대차그룹 소속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내년 CES에서 피지컬 AI를 발표한다고요? 이게 기존 AI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피지컬 몸을 가진 AI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뇌에 가까웠다면 피지컬 AI는 로봇이라는 팔다리를 가지고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이죠. 아, 물건을 짚거나 옮기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로보틱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발표는 그들이 그리는 미래 로봇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겁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AI 도입이 빨라지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팀을 센터급으로 격상했다는 건 그만큼 이 분야에 힘을 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키운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제조 자동화팀과 제조 지능화팀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화팀과 지능화팀. 네, 자동화팀이 산업용 로봇이나 자율이동 로봇, AMR 같은 하드웨어를 담당한다면 지능화팀은 디지털 트윈 같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공장의 두뇌를 담당하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라면 그 가상 공장이요? 맞습니다. 현실의 공장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한 쌍둥이 공장인데 여기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에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찾아내서 현실 공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화하는 자율 공장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나 자율 공장이나 상상만 해도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데이터 센터 전력을 대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까지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전력이라는 키워드가 국내 기업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AI 시대의 숨겨진 승자는 전력 인프라 기업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비나텍이라는 기업의 사례가 흥미로운데요. 이 회사는 슈퍼커패시터 전문 기업입니다. 슈퍼커패시터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단 0.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 없는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는 소규모 발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는 이 SOFC에서 생산된 전기의 품질을 아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전력 필터 혹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아, 필수 부품이겠네요. 그렇죠. 이미 미국 블룸에너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시작했고 폭발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서 베트남의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이면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강소기업의 좋은 예시죠. 자, 이제 자동차 업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현대차가 자체 AI 아트리아의 주행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우리가 좀 늦었고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안전을 강조했어요. 이건 우리는 늦었으니 안전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일종의 변명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안전을 내세우는 건 패자의 변명이 아니라 시장의 게임 룰을 바꾸려는 시도일 수 있거든요. 게임의 룰을 바꾼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테슬라의 FSD나 GM의 슈퍼크루즈는 모두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수준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현대차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이고 시스템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데이터를 쌓으면서 앞서가는 테슬라를 따라잡기보다는 자율주행은 곧 절대안전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먼저 구축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중국발 소식이 눈에 띄네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가 중국 국가의료보험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죠? 중국의 국가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다는 의미죠. 물론 이번 조치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이미 경쟁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에 오젬픽도 등재되어 있거든요. 아, 둘 다 들어갔군요. 네,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두 거대 제약사가 본격적인 가격 및 마케팅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경쟁의 결과는 약값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건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향후 가격 책정이나 시장 진입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 지표들을 짚어보죠.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중국 쪽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연간 무역 흑자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동시에 중앙은행은 13개월째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좀 상반돼 보이는 신호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두 가지는 사실 같은 현상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1조 달러라는 엄청난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 남는 걸 전부 수출로 밀어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아, 내수 부진의 결과다. 그렇죠. 이건 유럽 등과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이고요. 동시에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쌓아두는 대신 금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 미국 달러 체제에 대한 불신과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내부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세계 경제에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